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B뉴스 금요일의 코너 코인 위클리 시작합니다. 지난 3월 19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에서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 현황 파악을 위해 신고된 36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던 2022년 하반기 가상자산 사업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에 대한 상황과 업계의 전반적인 이야기들 이 시간 장세진 기자와 함께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먼저 2022년도 하반기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은 어땠는지부터 좀 짚어주시죠. 예, 작년도 상반기의 경우 약 1,117조 정도의 규모의 거래량이 이루어졌는데요. 최근에 이제 루나 사태, 그다음에 글로벌 거래소 FTX의 사태로 최근 실물 경제가 많이 위축되면서 약 1,010조 정도로 해서 10% 정도가 빠진 상황입니다. 네. 자, 가상자산 시장의 시가총액 10% 하락한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시장 흐름도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작년 하반기 국내 시장 흐름도 짚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전체 36개 가상자산을 대상으로 저희가 이번에 FI에서 검사를 했는데요. 전체 하반기에서 상반기에는 23조 원 가량의 거래 금액이 이루어졌었는데 하반기에는 약 19조가 이루어졌고요. 그다음 일평균 거래 금액이 상반기에는 약 5.3조 원이 이루어졌지만 하반기에는 약 3조 정도밖에 거래량이 40%가량 줄어들었습니다. 네. 거래소별 영업이익을 봤어도요. 작년도 상반기에는 약 6,200억 정도를 이루었는데 올 하반기에는 약 1,274억 정도로 해서 약 80%가 급감한 상황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거래 이용자 또한 작년도에선 690만 명이었는데요. 하반기에는 약 627만 명으로 전체적으로 큰 하락세 추이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러니까 가상자산 시장뿐만 아니라 하지만 비단 다른 자산 시장 역시도 작년 하반기에 큰 하락세를 보였는데 역시 예. 가상자산 시장도 그 하락세를 피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국내 거래소의 경우 일일 평균 거래 금액은 어땠나요? 예, 작년도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총 거래 금액이 951조 원, 일평균 거래 금액이 약 5.3조 정도 됐습니다. 네. 그렇지만 2022년 하반기는 총 거래 금액이 545억 원으로 일평균 거래 금액이 3조 원으로 약 43%가 감소하게 됐습니다. 거의 반토막이네요. 예,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게 작년 11월에 있었던 FTX 파산 사태로 인해서 조금 더 영향이 컸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거래 금액이 없다면 자연스럽게 거래소들도 큰 타격을 받았을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 맞습니다. 어땠나요? 작년도에 거래소가 큰 타격을 받았었는데요. 네. 보통 지금 거래소는 원화마켓 거래소와 코인마켓 거래소가 있습니다. 네. 그들의 평균 수수료를 보면 원화마켓 평균 수수료가 0.18% 정도 되고요. 네. 코인마켓 평균 수수료가 0.15 정도 됩니다. 음. 즉 2002년 상반기에는 매출액이 약 1조 원 정도가 됐었는데 하반기에는 매출액이 5,788억으로 약 4,200억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네. 이에 따라 영업이익도 상반기에는 6,254억이었는데요. 하반기에는 1,274억으로 약 80%가 줄어든 상황이 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문제는 닥사 회원 거래소에서 전반적으로 원화 거래소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요. 네. 총 거래소가 6,034억으로 약 73%가 감소했지만 코인마켓 거래소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도 380억이 마이너스였는데 하반기에도 504억이 마이너스가 되면서 전체 코인마켓 거래소는 900억 원의 마이너스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자, FTX 파산 여파로 거래 대금이 반토막이 나다 보니 국내 5대 거래소 역시 적자 전환을 피할 수 없었던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중에서도 원화마켓 거래소보다 코인마켓 거래소 상황이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봤던 그래프만 봐도 그렇고요. 이 코인마켓 거래소의 영업 적자가 이렇게 심화된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현재 국내 거래소는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닥사라는 회원 원화마켓 중심의 거래소가 거의 99% 거의 100%의 점유율을 보인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그들의 상황 원화마켓 거래소인 닥사 중심의 거래소가 기존의 점유율도 많기 때문에 영업적인 이익도 많았었는데 이번에 크립토 윈터가 오면서 코인마켓 거래소가 더 적자를 많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됐던 것들이 있는데요. 해외 미신고 가상거래소가 국내에서도 아직도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네. 아직도 이제 적극적인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네. 이런 상황이 생길 것 같은데요. 또 자세히 이어가 주시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내 코인마켓 거래소가 원외마켓 거래소의 서비스가 막혀 있어서 계속 적자가 되는 상황에서 네. 해외에 있는 그 신고하지 않은 불법 거래소가 요원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 8월 금융당국은 영업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그 해외 16개 가상거래소에 대해서 제재를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그 16개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네.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쿠코인, 맥스시, 페맥스, 엑스디닷컴, 브루트, 지비닷컴, 비트글로벌, 코인W 등이 이제 16개가 되는데 네. 현재 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파격적인 가입 프로모션, 그다음에 높은 배율의 레버리지 투자와 최저가 수수료 정책에 따라서 일부 원화마켓보다 순위가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원화마켓은 5위가 지금 고팍스로 되어 있는데 네. 이렇게 그 해외에 있는 불법 거래소들이 파격적인 이벤트를 할 경우에는 일부 투자자들이 그 해외 거래소에 진입을 해서 투자를 하는 경우가 생기면서 네. 국내 지금 5위 거래소인 고팍스보다 점유율가 높을 때가 지금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작년 8월에 금융당국에서는 제재에 나섰다라고 밝혔다고 말씀을 네. 하셨는데 지금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 부분이 좀 문제가 있는데 예. 지금 7개월이 지난 현 상황에서도 네. 해외 미거래소 신고서에 대한 공식적인 제재는 좀 찾아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네. 특히 이후로는 금융정보원인 FIU가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의견 합치를 보지 못했던 이유인데 네. 그 상황을 좀 들여다보니 불법 영역을 기준으로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방송팀이 그 심의위원회가 말을 했는데 네. 가장 큰 문제는 인터넷을 접속 정지시켜야 되는데 예. 거래소에 인터넷 정지를 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불법적으로 가상거래소가 해외 가상거래소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는 좀 모순된 어떤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상황이 되다 보니 FIU에서는 방심위 요청과 수사기관의 고발 당국 등 모든 권한을 다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만 단순히 인터넷 접속이 차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외에 있는 불법 거래소가 영업이 되고 있으면서 국내에 있는 그 코인마켓 거래소와 일부 원화마켓 거래소가 지금 영업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예. 이에 따라서 국내 거래소들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해결을 해달라고 당국과 방송통신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코인마켓 거래소의 영업 적자 그 심화를 위해서 좀 제재를 나섰지만 결국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합의를 보지 못했다라는 건데 그게 이제 직접적인 차단을 위해서 인터넷 접속 네. 차단을 목표로 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국내 이제 원화 거래소들의 상황은 또 어떤지 들어볼까요? 네, 지금 그 디지털 자산 거래소,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박스 총 5개의 그 원화 거래소가 있는데 네. 사실 1위인 업비트와 2위인 빗썸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3개 거래소도 심각한 경영상에 지금 큰 위기를 겪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뭐 나머지 거래소들은 뭐 볼 필요 없이 네, 매우 네. 심각한 상황일 것 예,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특히 좀 따져보면 3분기까지 약 180억 정도의 이익을 낸 원화거래소가 4분기에는 22억으로 적자 전환했습니다. 물론 거래소마다 좀 상황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예. 도표에서 보이는 것처럼 보면 4분기에 적자가 났다는 건 나머지 1위 거래소인 업비트도 적자가 났다는 상황인데요. 대부분 이제 이 상황들을 보면 그 앞에 평균적으로 말씀드린 일일 평균 금액을 조금 산출을 해봤습니다. 네. 1년 단위로 총 1년 상반기와 하반기의 평균을 더해보니 총 4조 1,500억 원의 일일 평균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네. 여기서 5대 거래소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비트, 빗썸 등등의 5개 거래소의 그 점유율이 약 업비트가 80에서 85%, 빗썸이 15% 내외, 코인원이 4% 내외, 코빗과 고팍스는 0.5% 내외라고 봤을 때 일평균 거래 금액은 약 업비트가 3조 2천억 원, 빗썸이 약 6천억 원, 코인원이 약 2천억 원, 나머지 거래소는 거의 거래 금액이 미입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현재 업계에서는 일일 하루 평균량을 그 계산으로 영업 BEP가 업비트와 빗썸은 약 4천억 내외 정도의 거래 금액이 일어나야 그 거래 수수료로 인해서 영업적
영업 적자가 영업의 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고요. 네. 코인원과 비슷한 코빗 코팍스는 약 2천억 원에서 2,500억 정도의 수수료 거래가 일어나야 수수료 마진이 일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아까 근데 그 표에서 보신 것과 같이 3위인 코인원, 4위인 코빗 코팍스는 거의 영업이익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네. 나머지 업비트와 빗썸 정도에서만 지금 영업이익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여지는 상황 속에서 현재 나머지 거래소는 큰 영업적 손실을 보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국내 5대 원화 거래소들의 상황 쭉 짚어봤는데요. 업비트와 빗썸 정도만 영업이익을 유지할 뿐, 코믹과 고팍스는 심지어 마이너스 영업을 하고 있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용자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불안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네, 적자 속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 자, 그렇다면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현재 지금 아쉽게도 해결할 방법이 좀 요원한 상태입니다. 네. 즉 5대 거래소 내에서도 부익부 빈익빈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네요. 심지어 아까 말씀드린 원화마켓에서는 900억 원의 지금 영업 손실을 보고 있는데 이 상황들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가 디지털 자산법이 지금 현재 법에서 계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총 17개의 법안이 지금 계류되고 있는 상태로 지난달 9일 상장 예정되었다 포함됐다가 이마저도 상장되지 못한 아이러니한 안타까운 상황이 좀 발생됐고요. 업계 관계자는 디지털 자산 시장이 더욱 성숙해지는 과정 속에서 해외 기업들은 이렇게 불법적으로 그다음에 합법적으로 지금 한국 시장을 노리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한국 시장조차 지킬 힘이 없어 하루빨리 입법 공백을 없애서 국가 경쟁력을 강조해야 된다는 우리 업계의 공공연한 이야기들이 현재 있는 상태입니다. 네, 결국 뾰족한 방법은 없고 또 우리 국가에서 어떤 정책을 펼쳐주기를 바라기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 보면은 국내 원화마켓 거래소들이 계속해서 영업을 이어가려고 하다 보면은 지속적으로 어떤 다양한 상황들에 처해지면서 유혹이 있는 상황도 분명히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최근에 앵커님께도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3위인 코인원에서 이믹스를 급상장했던 사건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업적인 적자를 거래소 입장에서는 돌파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건 비단 하나의 사례일 뿐이고 좀 부정적인 사례를 보면 유혹이 많은 상황으로 지금 현재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즉 부실한 코인들을 상장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판단되고 그게 거래소에 단독으로 상장되어서 유동성이 굉장히 없어지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네. 이번 이번 FI 결과에서도 2022년 말 국내 사업자에서 거래되는 코인은 약 625종으로 이 중 389종인 62%가 단독 상장으로 현재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이 390여 종의 단독 상장 중 한국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 저희 김치 표현 좋게 표현하면 한국 K코인이 약 223종으로 57%에 속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저희가 기준으로 한국 코인이라고 하는 기준은 국내 사업자가 대표나 사업장 소재지가 한국 주소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 국내 사업자를 통해서 약 80% 이상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코인을 저희가 정의하고 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단독 상장이라고 하는 코인들은 특정 거래소에 혼자 상장이 되어 있다 보니 특정 거래소에서 코인이 집중돼서 거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부분입니다. 네. 이러다 보니 문제가 단독 상장된 이런 코인들이 우량한 코인이거나 문제가 없는 코인이라면 긍정적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청이 낮거나 아니면 거래 금액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작은 금액으로 저희가 얘기하는 MM이나 코인이 펌핑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요. 지금 현재 단독 상장이 된 코인 중에서 약 34%인 132개가 하루 규모 거래량이 1억 이하로 나오는 코인 투자 금액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이런 코인들이 유동성 공급이나 또는 MM들의 표적의 대상이 돼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으로 상황이 되고 있다 보니 투자자들이 손해가 지금 계속 막심하게 된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상장 당시에는 우리가 잘 알 수 없지 않을까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러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다 처음에는 저희가 거래소가 어떠한 코인인지 알 수는 없던 상황이 되지만 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어느 정도 상장 기간이 유지가 되다 보면 우량한 코인인지 아까 말씀드린 그 유동성이 적은 코인인지가 약간 어느 정도 상황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저희가 거래소에 있는 코인들 중 단독으로 상장되어 있는 코인들을 대상으로 시총 거래량이 10억 미만에 있는 코인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자를 하실 때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시고 코인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보시고 투자를 해야 되는 유의성이 필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단독 상장되는 코인이 시총이 굉장히 낮다 보니까 변동성이 어마어마하게 되고 또 상장 당일에만 반짝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투자자들의 손해로 이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상장 폐지까지 이어지는 코인들은 네. 어떤 상황을 겪게 되는 건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래량이 적은 코인들이 대상이 이제 위험 노출이 되다 보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백 퍼센트의 상장 위험이 생기고 그 투자자들이 손실을 보인 코인들이 이제 일단 관리 종목으로 유의가 되면서 네. 그 거래소는 투자자들에게 일단 유의를 지정하게 됩니다. 2002년 하반기 6개월간 총 신규 거래된 코인은 74건이고요. 네. 상폐가 된 그 코인은 약 78건, 유의 종목이 된 건 약 100건입니다. 이건 중복을 포함하고 있는데 네네. 하반기에는 전반적으로 지금 코인 시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려운 상황이 되다 보니 전반적으로 생태계가 조금 부진한 상태에서 상장 자체의 개수가 많이 줄어들긴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문제는 이 느낌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고 자체적으로 차단해서 그 상황들이 약간씩 그러니까 드러나지는 않는 상황이긴 하지만 네.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유의 종목도 많아지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코인들이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사유들을 보면 중단 거래 사유는 주로 프로젝트 위험이 50%, 네. 그러니까 코인을 발행한 거래소에 사업적인 문제들이 발생한다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투자자 보호 차원이 약 22%.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동성이 많은 코인들이 22% 정도 그 투자자들에게 경고를 주는 거고 시장 위험 및 기술적 위험들이 순위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상황들에서 보면 시장 위험이나 아까 말씀드린 기술적 위험 같은 상황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투자자들이 쉽게 알 수 있는 상황들은 현재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그 투자자들은 프로젝트가 자체적으로 펌핑이 되거나 거래량으로 알 수 있는 상황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재단의 자체적인 문제나 아니면 기술적인 그 보안 문제 등은 저희가 조금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알기 어렵기 때문에 네. 당국에서도 그 거래소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면서 관리 감독을 할 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사업자의 가상자산 거래 중단 주요 사유가 프로젝트 위험이라고 아까 네.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걸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럼 처음부터 그런 위험을 판단하지 못하니 거래소에 그렇죠. 문제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 또 결국에는 상장 폐지가 되면 피해는 투자자가 또 고스란히 안게 되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코인 상장은 거래소별로 지금 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먼저 업비트부터 좀 짚어주시죠. 최근 국내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업비트 같은 경우는 사실 전반적으로 하반기에는 코인에 대해서 국내 코인 및 해외 코인들의 상장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표현을 한다고 얘기를 하면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근다는 표현이 좀 맞는 표현인데 예. 특히 국내 1인 업비트는 최근에 K코인, 그러니까 국내 코인을 거의 상장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명확한 이유는 지금 현재 뭐 거래소 쪽에서 밝히진 않았지만 국내 코인을 상장하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장 시 발생하는 문제점이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사전에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아예 국내 코인을 상장하지 않는 분위기로서 최근 6개월간 업비트 같은 경우는 국내 코인이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스스로 몸을 사리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비트 같은 경우는 점유율이 많기 때문에 특별하게 많은 코인을 상장하지 않더라도 네. 거래 수수가 자연스럽게 네, 일어나기 충분히 때문에 발생하겠죠. 굳이 아까 말씀하신 이런 위험에서 노출돼서 스스로에 대해서 리스크를 만들지 않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예.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금 약간 문제 같은 경우는 국내 코인을 안 하고 있지만 다만 해외에서 지금 검증된 우량한 코인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금 업비트는 상장을 하고 있다 보니 최근에
조금 국내 코인에 대해서 조금 다양한 그 발전과 생태계를 위해서 업계 1위인 업비트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냐라는 의견이 조금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면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국내 코인은 상장하지 않지만 해외 코인 같은 경우는 활발하게 상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에 해외에서 있는 그 축구, 그러니까 올해 초 같은 경우는 해외 축구 중심으로 되어 있는 프리미엄 그 리그들 중심으로 해서 코인을 좀 많이 상장을 했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 국내에서는 당연히 그런 코인들이 없으니 본인들이 좋아하는 팬심에 의해서 투자자들이 특정한 그 구단의 그 코인도 투자하는 어떤 성향들이 보이기도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거래소별 코인 상장 현황 짚어보고 있는데요. 먼저 업비트 같은 경우는 국내 코인 상장 시 발생할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해외 코인 중심으로 상장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반면에 빗썸 같은 경우에는 K코인 상장에 굉장히 적극적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어떤가요? 업계 2위인 그 빗썸의 경우는 지금 점유율이 약 15% 내외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 1등과 2등의 그 차이가 많기 때문에 최근에 국내 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행보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빗썸은 좀 상장 정책을 좀 변화를 시켰는데요. 1군인 원화 마켓과 2군인 BTC 마켓을 구분을 해서 1군에서 일단 먼저 상장을 시키고 그 2군 내에서 옥석을 가려서 1군으로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지금 상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그 지난 6일 비트코인 마켓에 10개의 코인을 동시에 상장을 하면서 빗썸에서는 BTC 마켓 무료 수수료를 3월 7일부터 4월 7일까지 현재 이벤트를 벌임으로써 적극적인 영업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뭐 일주일에 두세 개씩 상장을 한다고 하니까 업비트와 빗썸이 해외와 국내 이렇게 양시장을 각각 네. 선점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코인원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최근에 코인원이 3위 정도 네, 되죠? 네, 맞습니다. 최근 3위인 코인원에 대해서 약간 그 상장에 대해서 다양한 지금 이슈들이 일어나고 있고 심지어는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 네. 조금 최근에 최근 며칠 전에 코인원 전직 임원들이 상장 브로커로부터 뒷돈을 받고 상장 편의를 받은 코인이 최소한 30여 개 이상이 된다는 그 검찰 조사가 있었습니다. 네. 이 검찰 조사가 2019년 12월부터 2021년 5월 사이의 기간인데요. 예. 제가 최근에 그 코인원에서 3월 3일 유의 종목을 지정했던 9개 코인을 대상으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예. 그중 그 검찰이 조사 중인 2019년 12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상장된 코인이 대다수였던 걸로 지금 현재 밝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네요. 보시면 예. 힌트 체인이 19년 7월 9일로 9일. 상장이 됐는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검찰 수사가 들어가는 기간은 아닙니다. 네. 대신에 렉스 바이오는 2000년 2월 25일 날 상장이 되었는데 최근에 상장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네. 톰 파이낸스의 경우도 2000년 12월 10일 날 상장을 시켰는데 최근에 상장 폐지를 결정했고요. 예. IBTV 토큰도 2000년 7월 9일 날 상장을 시켰는데 최근에 상장 폐지를 또 결정했고요. 모티브 코인 같은 경우도 2000년 7월 21일 날 상장을 시켜놓고 최근에 상장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네. 또 이 중에서 살아남은 뭐 프리에버, 두드림 체인, 마일스번크, 크립토뱅크 같은 그 코인들도 현재 유의 종목을 지정했고 일부 코인은 유의 종목에서 해지가 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업비트와 빗썸과는 달리 코인원 같은 상황은 지금 상장 브로커로부터 뒷돈을 받고 상장 편의를 봐줬다라는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좀 상황이 녹록치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코빅과 고팍스 상황은 2부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